박순자의 거실은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결혼 3주년을 맞은 며느리 김지혜를 위한 가족 모임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죠. 순자는 천천히 거실 테이블 위에 3개의 두꺼운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갈색 봉투들은 마치 폭탄처럼 테이블 위에서 존재감을 뿜어냈어요. 모두 모였으니 얘기 좀 할게.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낮았습니다. 아들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지혜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 옆에 공손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지혜의 친정어머니와 오빠 김철수, 조카 둘까지 소파에 빼곡히 자리를 채웠죠. 순자는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를 뜯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어요. 순자는 봉투 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DS산업이라는 생소한 회사명이 적힌 거래 명세서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게 뭔지 아나, 지혜야? 순자의 반말에 지혜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류 더미 옆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와 가짜 거래처 등록증이 나란히 놓였어요. DS산업의 대표자 이름에는 김철수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의 오빠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내가 만든 회계보고서에서 매달 보던 그 거래처였죠. 지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만든 유령 회사지. 순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여는 순자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수십 장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송금 내역들이 눈에 확 들어왔죠. 3년 동안 우리 회사 돈 5억 3천만 원이 이 계좌로 빠져나갔어. 순자는 손가락으로 철수의 계좌번호를 가리켰습니다. 매달 500만 원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800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이 선명했어요. 거래 내역서 옆으로 철수의 통장 사본이 펼쳐졌습니다. 입금된 돈은 대부분 유흥업소와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지혜의 친정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어머니.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지만 순자는 차갑게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여는 순자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인쇄용지에 빼곡히 인쇄된 대화 내용이 나왔습니다. 녹음 파일을 글자로 옮긴 전사본이었죠. 순자는 전사본의 특정 부분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으면 공장이랑 상가 건물 다 민호 앞으로 넘어오잖아. 그때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은 내 거야.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로 녹음된 대화 내용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순자는 계속해서 전사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빠, 그때까지만 참아. 내가 공장 돈 더 빼내서 오빠 빚 갚아줄게. 민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지만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순자는 전사본을 천천히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지혜야.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원하던 건 돈이었지. 우리 가족이 아니라. 지혜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연기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순자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형사 고소장이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러. 순자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계 초침이 째각째각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죠. 3년 전 봄, 서울 강남의 한 찻집이었습니다. 이민호는 어머니가 주선한 맞선 자리에 마지못해 나왔어요. 32의 나이에 결혼 압박을 받던 그는 이미 여러 번의 맞선을 받지만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온 김지혜를 본 순간 민호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지혜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조용하고 단아한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어요. 지혜는 명문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중견 제조업체 경리부에서 3년간 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숫자에 밝고 꼼꼼한 성격이라는 그녀의 말에 민호는 더욱 호감을 느꼈죠. 저희 어머니가 작은 플라스틱 부품 공장을 운영하세요. 저도 거기서 일하고 있고요. 민호가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꺼내자 지혜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민호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지혜는 언제나 민호의 말을 경청했고 공장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민호는 용기를 내어 청혼했어요. 지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한강공원 벤치에서 무릎을 꿇은 민호를 보며 지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좋아요. 지혜의 대답에 민호는 기쁨에 겨워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기뻐했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감인 지혜를 몇 번 만나보며 마음에 들어했어요. 지혜는 순자를 만날 때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시댁에 잘 모시겠습니다. 지혜의 말에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웨딩홀은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신부의 손을 잡았죠.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순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신부 대기실 쪽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중 반쯤 열린 대기실 문틈으로 지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혜는 핸드백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꺼낸 것은 얇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그 장면을 지켜봤죠. 봉투에서 나온 것은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통장 사본에는 이민호 명의로 적혀 있었고 잔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지혜는 통장 사본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의 통장 사본을 확인하는 신부라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순자의 마음을 스쳤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죠.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돌아온 순자는 민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신부 지혜도 하객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완벽한 신부의 모습을 보였죠. 혹시 내가 예민해진 건가?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자신의 의심이 부끄러워졌어요.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죠. 순자는 그날 본 장면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2주간의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는 시댁 근처에 마련한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시댁을 찾아와 신혼여행 선물을 전하며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건강하셨어요? 지혜의 밝은 미소에 순자는 결혼식 날의 불안감이 기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순자가 관심을 보이자 지혜는 공손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회계학과를 나왔잖아요. 격리 일을 3년이나 했고요. 혹시 공장 격리 일을 제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장에는 이미 20년 경력의 김 부장이 격리를 맡고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전공을 살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김 부장님이 내년이면 정년인데 미리 업무를 배워두는 것도 괜찮겠어. 순자의 대답에 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공장의 격리로 일하게 됐습니다. 순자는 김 부장에게 며느리를 소개하며 업무를 함께 보도록 지시했어요. 김 부장님, 우리 며느리가 회계를 전공했어요. 내년에 부장님 정년이니까 미리 일을 배워뒀으면 좋겠어요. 예, 사모님.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은 쾌활한 성격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지혜는 김 부장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죠. 첫 출근 날부터 지혜는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김 부장의 설명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공장 직원들도 젊고 똑똑한 사장님 며느리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님이 참 똑똑하시네요. 생산팀장 최 과장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도 며느리의 일하는 모습에 만족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순자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에 앉은 순자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침통한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렸어요.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췌장암 2기로 보입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암이라니, 그것도 췌장암이라니. 순자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선 순자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민호와 지혜만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 췌장암 2기래.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어요. 지혜도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큰일이네요. 바로 치료받으셔야죠. 지혜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혜는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시어머니가 췌장암이래. 2기. 전화기 너머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시겠어? 재산은 얼마나 되는데? 지혜는 방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장이랑 땅, 건물까지 합치면 최소 50억은 될 거야. 철수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럼 너 대박이잖아. 명예 이전 같은 거 잘 챙겨둬야 해.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오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지혜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회사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은퇴를 준비해야 했죠. 민호야, 내가 이제 공장 대표이사를 맡아야겠어. 순자의 말에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요. 경험은 하면서 쌓는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걱정 마. 이렇게 민호는 공장의 정식 대표이사로 등기됐습니다. 순자는 서서히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끔 공장에 들러 장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지혜는 점점 회계 업무에 깊이 관여하게 됐습니다. 김 부장의 지도 아래 착실히 일을 배워나갔죠. 겉으로 보기에 지혜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대표이사가 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공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민호도 점차 경영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김 부장의 정년퇴직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20년간 회계를 책임진 김 부장을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민호가 꽃다발을 건네자 김 부장은 뭉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님께 업무 인수인계 다 해뒀습니다. 며느리님이 워낙 똑똑하셔서 금방 배우셨어요. 김 부장은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지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부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김 부장이 떠난 후 지혜는 공장 회계 업무를 완전히 혼자 맡게 됐습니다. 이제 회계 장부를 확인할 사람은 민호뿐이었죠. 지혜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혜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이제 회계를 내가 혼자 다 맡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철수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 내 사업자 등록증 준비해놨어. 지혜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회사 만들어서 거래처로 등록할게. 다음 날 지혜는 회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거래처 등록 시스템을 열고 새로운 업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명은 DS산업으로 정했습니다. 대표자는 김철수, 사업자 등록번호는 오빠가 보내준 번호를 그대로 입력했죠. 지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플라스틱 부품 공급업으로 기재했어요. 거래 품목은 실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품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진짜 거래처처럼 보이겠지. 지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래처 등록을 완료한 지혜는 첫 번째 거래 내역을 입력했어요. 부품 구매 대금 25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지혜는 회사 통장에서 DS산업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철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순간 지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렇게 쉬울 줄이야. 그날 이후 지혜는 매달 DS산업 명의로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500만 원씩 송금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자 금액을 점차 늘렸습니다. 2달 후엔 600만 원, 석 달 후엔 900만 원으로 올렸죠. 민호는 매달 지혜가 작성한 회계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DS산업이요? 아, 당신이 새로 찾은 거래처지? 민호가 물어보자 지혜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가 가격이 더 저렴해서 바꿨어요. 김 부장님도 좋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아내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회계보고서에 도장을 찍고 결제했죠. 지혜는 영업과 생산 관리에만 집중하는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숫자 계산보다는 거래처 발굴과 생산 관리에 열중했어요. 장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신이 잘해주니까 나는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민호는 아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신뢰를 이용해 점점 대담해졌어요. 순자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회사 일에서 점차 손을 뗐습니다. 항암 치료로 몸이 많이 지쳐 있었죠. 하지만 가끔씩 공장에 들러 장부를 훑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거래처 목록을 보다가 낯선 이름을 발견했어요. DS산업? 이 회사는 처음 보는데. 순자는 민호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DS산업이란 곳은 어떤 회사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지혜가 새로 발굴한 부품 업체예요. 가격이 저렴하대요. 그래, 여기서 매달 얼마씩 나가는데? 순자가 다시 묻자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지혜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죠. 지혜는 철수에게 빼돌린 돈을 정기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친정집 근처 카페에서 오빠를 만났어요. 오빠, 이번 달 거야. 900만 원. 지혜가 두꺼운 봉투를 건네자 철수는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우리 동생 최고야. 다음 달엔 좀 더 보낼 수 있지? 철수의 요구에 지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너무 많이 빼면 들킬 수도 있어. 하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야, 시어머니 병원비로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그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철수는 받은 돈으로 곧바로 유흥업소로 향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돈을 탕진했죠. 한 달 후 철수는 다시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나 돈 좀 더 필요해. 이번엔 1,000만 원만.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오빠, 1,000만 원은 너무 많아.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빼면 의심받을 수 있어. 하지만 철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지금 빚 독촉 때문에 미치겠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국 지혜는 오빠의 압박에 못 이겨 금액을 늘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DS산업으로 900만 원씩 송금하기 시작했어요. 횡령한 돈의 일부는 지혜 자신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어요. 50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지. 지혜는 거울 앞에서 가방을 들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급 옷과 구두도 여러 벌 샀죠. 하지만 시댁에 갈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명품은 전부 친정집에 보관해뒀어요. 시댁 방문 전에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렴한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지혜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차림으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소박한 모습에 흐뭇해했죠. 우리 며느리는 검소해서 좋아. 순자의 칭찬에 지혜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검소한 게 미덕이잖아요, 어머님. 하지만 지혜의 이중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의 친구가 SNS에 사진 하나를 올렸어요. 지혜와 함께 백화점에 갔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혜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 모습도 함께 올라와 있었죠. 순자는 우연히 그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공장 여직원이 SNS를 보다가 며느리님을 봤다며 순자에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사모님, 며느리님이 명품 가방 드셨네요? 여직원의 말에 순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혜가 들고 있는 가방은
수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어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돈을 아껴 쓰고 검소하던데 우리 며느리가 명품을 샀다고?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날 이후 순자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시댁에 올 때마다 옷차림과 가방을 확인했죠. 항상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뭔가 이상해. 순자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회사 장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다고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DS 산업으로 돈을 빼돌리고 철수에게 돈을 전달했어요. 명품 쇼핑도 계속했죠. 하지만 순자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며느리의 이중 생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태풍 전야의 고요한 순간이었죠. 철수는 동생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지혜야, 이번엔 2천만 원 필요해.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미쳤어? 2천만 원을 어떻게 한 번에 빼내? 하지만 철수는 다급했습니다. 내가 불법 도박으로 빚이 생겼어.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지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빠를 도와주고 싶지만 너무 큰 금액은 위험했죠. 일단 이번 달은 1,000만 원만 보낼게. 다음 달에 나머지 보내줄게. 철수는 불만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지혜의 횡령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심도 함께 커지고 있었죠. 곧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SNS 사진 속 명품 가방을 든 지혜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 장부에서 본 DS 산업이라는 거래처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순자는 오랜 친구인 박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회계사는 순자와 30년 지기로 공장 창업 때부터 세무 상담을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회계사님,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순자의 심각한 목소리에 박 회계사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박 회계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회계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자를 맞이했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순자는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최근 1년치 회사 장부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회계사님, 이 장부 좀 봐주세요. 비공식적으로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회계사는 순자의 표정을 보며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죠. 알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주시면 꼼꼼히 검토해 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주가 지난 후 박 회계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는 다시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박 회계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순자 앞에 내밀었어요. 사모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박 회계사는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DS 산업이라는 거래처를 보세요. 이 회사와의 거래가 모두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박 회계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DS 산업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조회해 봤는데 실제 사업장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예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로 지난 1년간 1억 원이 넘게 송금됐습니다. 1년 전부터 따지면 더 많을 거예요.
박 회계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회계사님,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순자는 보고서를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DS 산업의 실체와 며느리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순자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신뢰할 만한 탐정이었어요. 탐정님, 제가 의뢰할 일이 있습니다. 만나서 상담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순자는 조용한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탐정은 차분하고 전문적인 인상이었어요. 무슨 일로 의뢰하시는 건가요? 순자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며느리의 친정 오빠를 조사해 주세요.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순자는 철수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DS 산업이라는 회사의 실체도 파악해 주세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보고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조사비를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2주가 흐른 어느 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는 같은 카페에서 탐정을 다시 만났어요.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파일 안에는 사진과 문서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의뢰인께서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DS 산업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탐정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에 가봤는데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임대 계약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순자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탐정은 다른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김철수 씨의 행적도 추적했습니다. 이 사람은 강남 일대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듭니다. 사진 속 철수는 고급 룸살롱 앞에서 술에 취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불법 도박장도 출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빚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탐정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DS 산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입니다. 대표자가 김철수로 되어 있네요. 순자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처남이 짜고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였죠. 탐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순자는 파일을 품에 안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민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느리가 발뺌하지 못할 결정적인 증거 말이죠. 순자는 지혜를 직접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였어요. 민호야, 지혜야. 내가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어. 순자의 말에 부부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강남에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 있잖아. 그거 민호 앞으로 명예 이전하려고 해.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이라면 최소 20억은 넘을 텐데요. 어머님, 그럴 필요 없으세요. 어머님 완치되실 거예요. 지혜는 겉으로는 만류했지만 내심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음 주에 법무사 예약해뒀어. 명예 이전 절차 밟을 거야. 순자는 일부러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방에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 방 근처에 미리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뒀어요. 가구 뒤에 숨겨둔 녹음기는 아무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강남 상가 건물을 민호 앞으로 명예 이전한대. 전화기 너머로 철수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얼마짜리인데?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소 20억은 넘을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와, 대박이네. 그럼 너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10억은 받는 거 아니야?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죽으면 공장이랑 상가 건물, 다른 부동산까지 다 민호 앞으로 넘어오잖아. 지혜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때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절반은 내 거야. 최소 30억은 받을 수 있어. 철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명예 이전받게 해. 그리고 이혼 준비도 슬슬 해야겠는데?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그게 그렇게 쉬워? 지금은 계속 착한 며느리 연기하면서 버텨야 해. 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얼마나 더 사시겠어? 지혜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이기면 길어야 2-3년? 의사가 그랬대.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순자는 복도에서 이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에 무선 이어폰을 연결해뒀기 때문이었죠. 며느리의 냉정한 목소리가 순자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만 노리는 며느리라니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음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오빠, 그리고 공장 돈도 계속 빼낼 수 있어. 민호는 숫자에 관심 없거든. 지혜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빼낼게. 오빠 빚 갚아야지. 철수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생 최고야. 조금만 더 참아. 몇 년만 버티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녹음기는 30분간의 대화를 모두 담았어요. 순자는 방에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반복해서 귓가에 맴돌았죠. 시어머니가 죽으면 공장과 부동산을 모두 챙길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순자의 마음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지혜야, 내가 원하던 게 돈이었구나. 순자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클 거야. 순자는 녹음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박 회계사의 보고서, 탐정의 조사 자료, 그리고 이 녹음 파일까지.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요. 순자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해야 며느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순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지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대했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지혜의 친절한 말투에도 순자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이미 다 봤으니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병원 대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었죠.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던 돈으로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순자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30년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 변호사는 기업 횡령 사건을 주로 다루는 전문가였어요. 순자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며느리가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박 회계사의 보고서, 탐정의 조사 자료,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차례로 꺼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20분 정도 검토한 후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형법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5억이 넘으니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순자가 변호사를 바라보자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현재 증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 횡령 시도를 유도해서 현행범으로 잡으면 더 확실합니다. 변명의 여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죠. 순자는 변호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변호사는 메모지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큰 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세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빼돌리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는 변호사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은행에 미리 연락해두고 송금하는 순간 현장을 포착하면 되겠네요. 변호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면 범죄 의도와 실행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함정을 파야 했죠. 일주일 후 순자는 민호를 공장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올해 실적이 좋았으니 직원들한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려고 해. 민호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해 둘 테니 지혜한테 보너스 지급 처리를 맡겨. 민호는 아무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혜한테 말할게요. 순자는 내심 마음이 무거웠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아들을 속이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다음 날 회사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민호는 지혜를 회계 사무실로 불렀어요. 여보, 어머니가 직원들 보너스로 1억을 입금하셨어. 다음 주까지 각 직원들 계좌로 나눠서 입금해줘. 지혜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민호가 사무실을 나가자 지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에 그녀의 탐욕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지혜는 즉시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회사에 큰돈 들어왔어. 일부 빼낼 수 있을 것 같아. 곧 철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얼마? 빨리 빼내. 나 빚 갚아야 해. 지혜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15명이니 1인당 평균 300만 원씩 지급하면 4,500만 원이었어요. 5,5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었죠. 아니지. 좀 더 빼낼 수 있어. 지혜는 직원별 보너스 금액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1인당 200만 원씩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DS 산업으로 빼돌리기로 계획했어요. 일주일 후 지혜는 보너스 지급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직원들 계좌로 총 2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8천만 원을 DS 산업 계좌로 송금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순자가 이미 은행에 연락해뒀다는 사실을요. 순자는 일주일 전 지점장을 직접 만났었습니다.
30년 거래 고객인 순자의 부탁을 지점장은 흔쾌히 들어줬어요. 사모님, DS 산업계좌로 송금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은 순자에게 약속했습니다. 지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송금 화면을 띄웠습니다. 수취인은 DS 산업, 금액은 8천만 원이었어요. 지혜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처음인데 괜찮겠지? 지혜는 잠깐 망설였지만 오빠의 재촉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바로 그 순간 은행 지점장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림이 온 것이었죠. 지점장은 즉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방금 DS 산업으로 8천만 원 송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진정하고 대답했습니다. 처리를 잠시 보류해 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순자는 공장 사무실로 달려가 민호를 찾았습니다. 민호야, 급한 일이 생겼어. 나랑 같이 은행 가자. 민호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가서 설명해 줄게. 빨리 가야 해.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순자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지금 지혜가 회사 돈을 빼돌리려고 하고 있어. 민호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DS 산업이라는 거래처 기억하지? 그게 지혜가 만든 가짜 회사야. 대표자는 지혜 오빠 철수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지혜가 왜 그런 짓을.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행 가면 다 알게 될 거야. 은행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지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보시다시피 8천만 원 송금 요청이 대기 중입니다. 수취인은 DS 산업입니다. 민호는 화면을 응시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점장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DS 산업의 계좌 정보입니다. 대표자는 김철수로 되어 있네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철수는 지혜의 오빠였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들을 봐. 3년간 5억이 넘는 돈이 이 계좌로 빠져나갔어. 순자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송금 내역들이 빼곡했죠. 민호는 서류를 훑어보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3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렸다니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계사와 탐정을 동원해서 확인했어. 확실해.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 송금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즉시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송금을 취소 처리했습니다. 은행을 나선 민호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순자도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어요. 집에 가서 지혜를 불러. 얘기해야 할 게 많아.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에 와. 지금 당장.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지혜도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와서 얘기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 후 지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민호와 순자가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혜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DS 산업, 내 오빠 이름으로 된 가짜 회사잖아. 3년 동안 5억 넘게 빼돌렸어.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변명을 시작했어요. 여보, 오해야.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사업 자금? 내 오빠가 도박장 다니는 거 다 알아. 유흥업소에서 돈 쓰는 것도. 순자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변명은 그만해. 오늘도 8천만 원 빼돌리려다 걸렸잖아. 지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순자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이것도 들어봐. 순자는 노트북을 켜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혜와 철수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가 죽으면 공장이랑 상가 건물 다 민호 앞으로 넘어오잖아. 그때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은 내 거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죠. 최장암 이기면 길어야 2, 3년?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간 믿고 사랑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이었죠.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이건 범죄야. 민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 고소해야 해.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3년을 함께 산 아내였으니까요.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 아이는 내 돈이 아니라 우리 회사 돈을 훔친 거야. 직원들 월급, 거래처, 대금으로 쓸 돈을 빼돌린 거라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순자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할 시간이었죠. 거실에는 지혜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했던 며느리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지혜는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제안에 기뻐했습니다. 순자가 결혼 3주년을 기념해 가족 모임을 하자고 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초대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지혜야, 결혼 3주년인데 양가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면 좋겠어. 순자의 말에 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우리 엄마랑 오빠한테 얘기할게요. 지혜는 친정에 연락했습니다. 철수도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동생 시댁에서 밥 사준다는데 당연히 가야지. 철수는 좋은 음식을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모임 전날 순자는 변호사와 마지막 준비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든 증거 서류를 3개의 봉투에 나눠 담았어요. 변호사는 고소장도 함께 준비해뒀습니다. 사모님, 내일 잘 진행될 겁니다. 용기 내세요. 변호사의 격려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 당일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등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오후 6시 지혜의 친정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는 60대 중반의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철수는 양복을 차려입고 왔지만 얼굴에는 술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카 둘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죠. 사돈댁,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 어머니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별거 아니지만 준비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지혜는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정성껏 챙겼습니다. 음식을 덜어드리고 물을 따라드리며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죠. 어머님, 이거 드세요. 지혜의 친절한 모습에 친정 식구들도 흐뭇해했습니다. 철수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역시 사돈 어른 댁 음식은 다르네요. 철수의 아첨에도 순자는 담담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식탁 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모든 것을 밝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3개의 두꺼운 갈색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순간 이상해졌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식사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순자는 3개의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들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다들 앉아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지혜는 불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죠. 순자는 봉투 속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펼쳐졌어요. 이게 뭔지 아나? 순자가 지혜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차가운 투의 말이었죠.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류에는 DS산업이라는 회사명이 선명했어요. 이건 DS산업이라는 회사야. 우리 공장이랑 거래하는 부품업체로 등록돼 있지. 순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대표자가 누군지 아나? 김철수. 바로 내 오빠야.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현관 쪽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순자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죠. 앉아 계세요. 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못 나갑니다. 탐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철수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만든 유령 회사지. 사업장도 없고 직원도 없어. 지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돈댁. 이게 무슨... 순자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은행 거래 내역서가 수십 장 쏟아졌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회사 돈이 이 DS 산업 계좌로 빠져나갔어. 순자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가리켰습니다. 매달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최근엔 1000만 원씩, 총 5억이 넘어. 거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철수의 통장 사본을 펼쳤습니다. 이 돈이 철수 4계좌로 들어왔어.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도 다 조사했지. 통장 내역에는 유흥업소와 도박 사이트로의 출금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민호는 아내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증거를 직접 보니 다시 한번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순자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순자는 3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인쇄용지로 인쇄된 문서 뭉치가 나왔어요. 이건 너희 남매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야. 녹음한 거지. 순자는 문서를 크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으면
공장이랑 상가 건물 다 민호 앞으로 넘어오잖아. 그때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은 내 거야. 지혜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순자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장암 이기면 길어야 2, 3년?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죽음을 기다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오빠, 그때까지만 참아. 내가 공장 돈 더 빼내서 오빠 빚 갚아줄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바닥을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둘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어머니 뒤에 숨었어요. 순자는 문서를 내려놓고 지혜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지혜야. 순자의 반말에 거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내가 원하던 건 돈이었지. 우리 가족이 아니라.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사 고소장이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 순자는 고소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지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댁,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철수도 땅을 치며 빌었습니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을 꼬드긴 거예요. 순자는 철수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함께 처벌받을 겁니다. 민호가 일어나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내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바지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민호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3년 동안 날 속였잖아. 어머니 죽기를 기다렸잖아. 거실에는 지혜와 친정 식구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의연하게 서 있었어요. 다들 돌아가세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 탐정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혜의 친정 식구들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조카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울고 있었죠. 지혜도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지혜 씨, 순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이 집에 들어오지 마. 그리고 회사에도 나오지 마. 지혜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들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이렇게 해야 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3년 동안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순자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더 늦었으면 회사까지 망했을 거야. 민호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증거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DS산업의 거래 명세서, 5억이 넘는 횡령 내역, 그리고 냉정한 대화가 담긴 녹음 전사본. 순자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담았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져갈 증거들이었죠. 민호야, 이제 자.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무척 지쳐 보였어요. 순자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었죠.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순자와 민호는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순자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선 순자는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김 형사는 경제범죄 전담팀 소속이었어요.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러 왔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 형사는 두 사람을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순자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박 회계사의 보고서, 탐정의 조사 자료,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까지 빠짐없이 제출했죠. 김 형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30분 정도 검토한 후 형사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입건에 문제 없겠습니다. 김 형사는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김지혜와 김철수, 혐의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였어요. 피고소인들을 언제쯤 소환하실 건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내일쯤 조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 형사의 대답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도 함께 해야 했거든요. 이 변호사는 이미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해뒀습니다. 사장님, 범죄 사실을 근거로 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허무했죠. 소송 진행해 주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지혜와 철수는 경찰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김 형사는 지혜를 먼저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김지혜 씨, DS산업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김 형사의 질문에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로 3년간 5억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이 맞습니까? 지혜는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래였어요. 부품을 구매한 거예요. 김 형사는 탐정의 조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회사는 사업장 실체가 없습니다. 유령 회사예요. 증거를 본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예요. 지혜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김 형사는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지혜와 철수의 대화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빚이 많아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김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심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철수의 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철수 역시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자백했어요. 제가 동생을 꼬드긴 겁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철수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지혜는 횡령 금액이 크고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어요. 철수는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지혜는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재판은 한 달 후에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순자와 민호 그리고 지혜의 친정 식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지혜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혔어요. 지혜의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친정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3년간 계획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죽음까지 기다리며 재산을 노렸습니다.
검사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녹음 내용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지혜는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불쌍해서 친정 식구들이 힘들어해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가족을 돕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은 3차례 더 진행됐습니다.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이어졌어요. 박 회계사와 탐정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은 지혜의 범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죠. 민호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입니다. 민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지혜는 3년간 계획적으로 회사 자금 5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판사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김지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김철수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철수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법정 구속합니다. 판사의 마지막 선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교도관들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혜는 퇴정하는 순자를 바라보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선 순자와 민호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회사를 다시 정상화해야지. 두 사람은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장 부인이 회사 돈을 횡령해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꼼꼼하던 며느리님이 범죄자였다니 믿기지 않았죠. 민호는 전 직원을 공장 앞마당에 모았습니다.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민호는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입니다. 직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생산팀장 최 과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을 믿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최 과장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대형 회계법인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회계법인 담당자는 회사 시스템을 점검한 후 제안했어요. 이중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매월 저희가 직접 장부를 확인하고 분기마다 전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호는 즉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투명한 경영이 우선이었죠. 회계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권한이 없으면 수정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일주일 후 새로운 격리 담당자가 채용됐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회계사였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새 격리 담당자의 다짐에 민호는 안심했습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지혜의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는 고무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종양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열심히 치료받겠습니다. 선생님. 순자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회사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직원들의 신뢰도 회복됐어요. 거래처들도 사건을 알게 됐지만 민호의 성실한 대응에 계속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공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생산량도 정상화됐고 신규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순자와 민호는 공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이겨냈어, 민호야.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회사가 망했을 거예요. 민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더 단단한 회사를 만들자. 두 사람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2주 후 이혼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호는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했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선반에는 지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기념일 사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틀들을 하나씩 내렸습니다. 액자 속 밝게 웃는 지혜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을 알게 된 지금 모든 게 거짓처럼 보였습니다. 옷장을 열자 지혜의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큰 박스를 가져와 옷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옷 사이에서 숨겨둔 명품 가방도 발견됐습니다. 이걸 사려고 회사 돈을 훔쳤구나. 민호는 쓸쓸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방도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봉했어요. 지혜의 화장품, 액세서리, 책들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박스는 5개가 됐죠. 민호는 박스들을 지혜의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집안에서 지혜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회사 사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횡령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부 거래처들이 불안해했거든요. 자금 상황도 빠듯했습니다. 민호는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합니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최소 10억은 있어야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통장을 들고 나왔어요. 이걸 써. 내가 힘들게 모은 비상금이야. 순자가 건넨 통장에는 1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회사가 잘 되면 다시 모을 수 있어. 지금은 회사가 중요해. 순자의 단호한 말에 민호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어머니. 10억 원이 회사 계좌에 입금되자 당장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처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했어요. 민호는 주요 거래처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10년 거래 업체인 대성전자였어요. 대성전자 구매팀장을 만난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민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회사 내부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팀장은 민호의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사람 일이란 게 원래 그런 거죠. 저희는 계속 거래하겠습니다. 팀장의 말에 민호는 안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호는
15개 거래처를 모두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처가 계속 거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몇몇은 오히려 민호를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장님이 이렇게 책임감 있으시니 믿음이 갑니다. 한 거래처 사장의 말이 민호에게 힘이 됐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온 민호를 생산팀장 최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사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모두 사장님을 믿습니다. 최 과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배우자를 의심하고 살겠습니까? 최 과장의 위로에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사장님을 따르겠습니다. 함께 회사를 일으켜 세웁시다. 최 과장의 격려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호는 회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컨설팅 전문가를 초빙했어요. 컨설턴트는 한 달간 회사를 분석한 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투명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컨설턴트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복수 결제가 필요합니다. 민호는 제안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수천만 원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투명한 경영이 최우선입니다. 민호는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눈에 띄게 안정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대형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사와 신규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영업부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민호는 즉시 미팅을 잡았습니다. 상대 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어요. 귀사의 투명 경영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매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장기 거래를 원합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연간 20억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어요. 민호는 공장으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직원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매출도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6개월 만에 횡령 사건 전 수준을 회복했어요. 순자도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종양이 크게 축소됐다는 진단이었어요. 종양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완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순자는 민호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완치될 것 같대. 민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도 회사도 다 망했을 거예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직원들도 순자의 쾌유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최 과장을 중심으로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금요일 오후 공장 휴게실에서 깜짝 파티가 열렸습니다. 케이크와 꽃다발이 준비돼 있었어요. 사모님, 왕쾌를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순자는 예상치 못한 파티에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죠. 케이크를 자르며 순자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순자의 말에 직원들도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와 민호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공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구나.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겠다고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진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앞으로는 회사 경영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민호의 다짐에 순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공장 아래로 직원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어요. 우리 회사 다시 일어섰어. 순자의 말에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이 회사도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좋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젊은 사장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든든한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회사를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공장을 내려다보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더 투명하고 더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갈 미래를 말이죠. 지혜의 사건으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고 공장 마당에는 벚꽃이 만개했어요. 순자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순자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지난 1년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박순자님 축하드립니다. 담당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6개월간 종양 수치가 계속 떨어지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정상이 됐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병원을 나선 순자는 곧장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에게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공장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창고 건물이 눈에 띄었고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어요. 사무실로 들어서자 민호가 회의 중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신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민호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검진 받으셨어요? 민호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치래. 완전히 나았대.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민호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기쁨은 곧 공장 전체로 퍼졌어요. 직원들도 사모님의 완치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최 과장이 웃으며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는 변화된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민호야, 회사가 많이 커졌구나. 순자의 말에 민호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직원도 10명 더 뽑았어요. 생산 라인도 2개 더 늘렸고요. 민호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15% 성장했어요. 신규 거래처도 10곳이나 늘었고요. 순자는 아들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와 민호는 공장 근처 새로 생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최 과장님 소개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순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민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31살이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고 검소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순자는 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최 과장님 딸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우연히 학부모 상담 때 만났대요. 민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지혜의 일이 떠올랐죠. 민호야.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거라. 겉모습만 보지 말고. 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이번엔 신중하게 할게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어머니한테도 소개시켜줘. 천천히 말이야.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조금 더 만나보고 소개해드릴게요. 한편 여주교도소에서는 지혜가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교도소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면회실에 지혜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어머니는 1년 사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엄마. 지혜는 유리창 너머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건강은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간의 수감 생활은 지혜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화려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얼굴은 수척해졌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돈만 보고 살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고. 지혜의 후회는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 정말 죄송해요. 민호한테도.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같은 교도소 남자동에는 철수도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철수 역시 1년간 많은 반성을 했어요. 어느 날 남매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만 마주치고 고개를 돌렸죠. 둘 사이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나를 꼬드기지 않았으면. 철수는 속으로 동생을 원망했습니다. 오빠가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지혜도 오빠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자신의 탐욕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주말, 민호는 여자친구를 처음으로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순자는 며느리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화장은 역계했고 옷차림도 소박했죠.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아요. 순자는 수진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순자는 수진의 말과 행동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수진은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반짝였어요. 돈이나 물질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회사를 정말 열심히 운영하시더라고요. 수진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수진은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여. 하지만 더 지켜봐야 해. 순자는 신중했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나 꾸밀 수 있어.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 민호는 어머니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알아가겠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신중해졌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여름이 오고 공장 마당에는 순자가 직접 심은 꽃나무들이 만개했습니다. 장미, 수국, 백일홍이 알록달록 피어났어요. 직원들은 점심시간마다 마당에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사모님이 가꾸신 덕분에 회사가 더 아름다워졌네요. 한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물을 주며 꽃들을 돌봤습니다. 꽃을 가꾸는 시간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어느 저녁 순자와 민호는 공장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공장은 조용했어요. 민호야, 이제 정말 내가 회사 주인이 됐구나. 순자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회사,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앞마당에 나란히 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공장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혜의 횡령을 막지 못했다면 우리 회사는 망했을 거예요.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낸 거야. 내가 잘 견뎌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안아볼 날을 기대했습니다. 민호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민호야, 급하게 서두르지 마.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거라. 순자의 조언에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게요. 밤하늘에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의 불빛과 별빛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어요. 순자는 다시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축복이었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언제나. 순자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돈과 욕심에 눈이 멀면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죠. 하지만 정직과 성실로 살아간다면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배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냉철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가족과 회사를 지켜냈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단호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으셨나요? 어려운 선택의 순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